안녕하세요. 네, 2021년 아시아 인문 자산 강좌 큐슈 후쿠오카에서 세계로 일본 해상 도자 교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맡은 고려대학교의 방병선 교수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이렇게 아주 훌륭한 스튜디오에서 제가 작년 이후에 여러 차례 스튜디오에서 강연도 해보고 강의도 해봤는데 그 중에선 제일 훌륭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본으로 특히 큐슈의 후쿠오카와 큐슈 일대를 도자기와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일본 하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지금 속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큐슈부터 저 위에 이제 홋카이도까지 굉장히 이제 긴 나라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우리하고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도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큐슈 후쿠오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어떠한 물건이 전 세계로 그 다음에 도자기가 어떠한 형태로 들고 나오고 또 그러한 교류의 형태는 무엇이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무엇이고 또 도자기이기 때문에 자주 이제 우리하고 많이 비교돼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건 아마 중간쯤에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하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많이 생각이 나는 건 그 후쿠오카의 옛 이름 하카다 항구가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카다 항구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다자이후라는 일본의 하나의 정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시대에 즉 한 7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 동아시아 해상 교역로에 아주 굉장히 중심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중국, 통일신라 그리고 일본. 즉 그 시대에 중국은 그때 이제 당나라였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통일신라였고 위에 발해 일본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해상 교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창구였습니다. 이거 하카다 항구를 이제 오늘날의 이제 항공 사진으로 이제 찍은 모습입니다. 그 하카다 항에서 많은 그 도자기들이 이 시기에 일본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도자기들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을까?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자이후로 갔었고 그러한 것들이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발굴에 의해서 과연 어떠한 그릇들이 들어왔을까? 중국의 어느 가마와 그 다음에 이게 청자인지 백자인지 그리고 도자기면은 어떠한 형태인지 이러한 것들을 수십 년에 걸친 발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바로 핵심 발굴 지역은 고로칸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발굴이 거의 끝나서 다자이후는 저런 식으로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자이후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 고로칸 그리고 오늘날의 후쿠오카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마 후쿠오카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잘 안정이 되고 하면 아마 후쿠오카에 여행을 가실 수도 있는데 가시면은 이 고로칸이라고 하는 발굴 위에 여러 가지 이제 기념관도 지어져 있어서 한 번쯤은 좀 가서 구경을 하실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게 유적 전시관입니다. 그럼 이 유적 전시관 안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발굴을 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고 그리고 한켠에는 거기에서 출토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당나라의 그 유명한 당삼채를 비롯해서 월주요라고 하는 세계 청자 역사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월주요의 청자들이 다량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자하면은 고려 청자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청자를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시기에 경주 일대에서
이런 월주요가 많이 출토가 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바로 후쿠오카, 고로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월주요 청자가 많이 수입이 됐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출토가 돼서 어떠한 형식의 것들,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을 가진 것들이 주로 수입이 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굽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굽을 봤더니 마치 던킨도너츠처럼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뚫려 있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도넛 같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당나라 8세기, 9세기 때 월주요에서 다완을 제작을 할 때 굽을 저런 식으로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이제 뭐 해무리굽이다,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옥벽저다, 옥벽과 같은 굽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 고로칸에서 나온 중국의 월주요 청자 완을 자세히 보면 그 시기 다완으로 수입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당대 8세기부터 전 세계에 아주 놀라울 만한 상품, 도자 상품 중에 하나, 작품 중에 하나, 예술품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당삼채입니다. 이러한 당삼채는 일본뿐만이 아니고 통일신라, 그 다음에 멀리 이제 이슬람, 아랍 이런 지역까지도 수출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당삼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청자나 백자가 제유약을 쓰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나비 주성분인 유약을 쓰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구울 수는 없습니다. 뭐 초벌구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약을 씌우고 한 800도 정도에서 굽지만, 이게 아주 다양한 컬러를 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러한 당삼채는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큐슈와 우리하고의 시대를 넘어서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재밌는 것은 고려 시대를 비롯해서 조선 전기 혹은 뭐 후기는 뭐 조금 양은 다릅니다만 양상이, 일본에서는 우리를 고려 시대 이후에 조선 전기 후기와 상관없이 주로 고라이, 고려라는 표현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려 다완은 고려 시대의 다완일 수도 있고 조선 시대의 다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일본 전역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특히 큐슈, 후쿠오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의 고려 다완, 즉 뭐 조선 전기의 분청사기라든지 아니면 고려 말의 상감청자부터 다양한 그릇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양상을 보면 큐슈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 내륙의 교토나 그다음에 도쿄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고려다완을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간혹 이제 일본 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의 청자나 백자하고의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고려나 조선에서는 크게 유행하거나 각광을 받지 않았던 그릇인데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뭐 국보가 되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일본의 선승들이나 그 다음에 일본의 다인들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그릇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미술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동일한 작품이지만 수요층의 기호에 따라서 그 작품의 평가나 그 작품의 애호, 경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기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와는 다른 기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나 조선에서는 각광받지 못했지만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어마어마하게 추앙을 받았고 일본인들의 특히 다도 또한 그 타인들의 사고와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그 큐슈 일대에서 고려다완을 비롯해서 중국의 다완들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특히 중국에 지금 보여드리는 소위 말해서 천목다완이라고 하는 덴모쿠다완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 한 작품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될 정도로 일본인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 왼편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다완들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특히 조선 전기에 아마 관요가 아닌
왕실 전용 그릇을 백자를 제작했던 경기도 광주 분원의 관요가 아닌 아마 경상도 일대의 그런 민간 가마에서 제작을 했던 그러한 그릇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정말 이게 우리나라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정치 경제의 핵심은 지금의 교토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는 바로 이 다도 문화가 크게 유행을 하는데 그 다도 문화의 선두에 서서 이것을 이끌고 나갔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승려들이었습니다. 그 승려 중에 일본인들이 지금도 가장 사랑에 마지 않는 센노리큐라고 하는 이 선승은 뭐 거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로서 제2인자까지도 올라갔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이 센노리큐가 최고의 다완이라고 칭했던 것은 바로 조선의 이도다완인 겁니다. 근데 얼핏 보면 우리나라의 백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 분청사기도 아니고 이거 뭐지? 예. 아마 지방에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 기명으로 사용 목적으로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큰 그런 완인데 이것이 시각과 청각과 그 다음에 촉각을 자극하는 오감을 자극하는 일본 최고의 다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16세기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이도다완을 좋아했을까? 물론 일본의 그 여러 가지 다회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그 다회에서 다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고 참가하는 사람이 이제 계급별로 자기가 사용하는 다완에도 차별을 두게 돼 있고 앉는 좌석이나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물론 중국 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중국의 백자, 청화백자, 흑요다완도 많이 수입을 합니다만 조선에서 가지고 왔던 이런 이도다완이라고 부른 이 그릇은 특별히 일본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미감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시각적인 부분도 시각적인 부분이지만 실제 이러한 다완을 만졌을 때의 자기의 손끝에서 머리까지 전달해오는 그런 촉감이 일반 다완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백자나 청자처럼 얇은 게 아니고 아주 두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유약도 제유약에다가 특히 이제 볏짚재를 써가지고 아주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소송하는 온도 역시 일반적인 백자나 청자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불을 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균열도 아주 뭐 이 잔잔하게 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손에 쫙 만져보면 거기에 이제 뭐 차 물을 부어서 그러면은 이 손끝에 전해오는 어떠한 느낌들이 곧 전쟁을 앞두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무사들에게 온갖 지나온 일생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아마 그러한 이 느낌을 줬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이나 조선은 15세기 이후에 다법이 바뀝니다. 즉 말차를 집어넣고 막 저어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식의 다법이 아니고 차 잎을 끓여서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차를 확 휘젓기 위해서 이 다완의 구연부가 넓은 것이 이제는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말차를 저어서 마시는 따라서 다도의 다법의 차이가 이런 다완의 기호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제 이제 뭐 이 무사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이런 이도다완뿐만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흑유도 쓰고 청화백자도 쓰고 백자도 쓰고 아마 다양하게 사용은 하는데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 후쿠오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 이러한 다완들을 가장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관련된 이런 이미지와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그 뭐 다회 과정은 저도 우연한 기회에 한번 일본에서 이런 다회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철저한 계급 문화의 어떤 그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단결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 그룹 혹은 뭐 다회 여기에 대한 충성 그리고 자신의 지위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고 교육시키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교육회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좋아지면 일본에 직접 가셔서 이러한 뭐 다도도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토에 있는 다이안이라고 하는 아마 이제 이런 곳에 가서 더 화려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태어났던 그 다음에 그 옛날을 생각나게 하는 아주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차를 나눠 마시면서 어떤 혈맹을 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급을 다시 한번 인지시키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안 돌아가네요. 예, 입구는 이제 니기리구찌라고 실제로 이제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다실에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고 가서 실제로 이 자리에 들어가서 뭐 다다미 방에서 정말 그 조선의 소위 뭐 막사발 같은 그런 다완으로 차를 마시게 되면 서로가 지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무의 상태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1846년 그 그림에서 뭐 차를 이제 어떻게 마셨다 승려들이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물을 끓이는 이제 무쇠 솥도 보이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에 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회에서의 모습들입니다. 그 차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귀지개 정도의 그런 크기로 차를 떠서 나중에 이제 잘 부어서 이제 뭐 흔들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자이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스보 차호라고 차 잎을 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완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제가 그 다회에 참석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이제 계급 순서대로 앉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그래서 뭐 만에 하나 여기에 빠졌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마을에서 동화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전체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저는 다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다회 자체가 그 다음에 다완이 갖는 의미는 현대에도 일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로 다완을 가지고 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완이 그 지위, 연령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다완이 전부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마 이도 다완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큐슈를 생각나게 하는 우리와 이제 연관지어서 바로 임진왜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 어떻게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떠한 기록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피납이 됐다. 그리고 그 중에 도공의 숫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일부의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만 이 도공들이 피납돼 가지고 조선 백자가 그 뒤로 엉망이 됐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근거가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편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분명한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에 상당한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피랍이 됐고, 그리고 그 중에는 도공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납된 도공들은 당연히 자기를 납치해간 무장들의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대개 큐슈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후쿠오카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나가사키나 가고시마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리따로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건 조선의 기록에는 그게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때 피랍된 도공들에 대한 기록은 조선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여러 일기라든지 그 다음에 쟁의 소송, 소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에 관련된 세금의 기록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참전했던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 일본에서 필요하니까 반드시 손재주가 있거나 기능 있는 사람은 데리고 와라. 이런 명령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으로 피납을 갔던 장인들은 대부분 큐슈 일대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기 야끼 같은 경우에 혼슈에도 뭐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큐슈 일대에 우리가 잘 아는 후쿠오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아리따는 물론이고 가고시마도 그렇고 구마모토도 그렇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을 발휘해서 그릇을 만들다가 대부분은 일본식의 그릇을 제작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뭐 피납 도공 스토리를 찾아서 큐슈 여행을 가다 보면 지금은 뭐 지금 흥망의 기로에 서 있긴 합니다만 많은 여행사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어가지고 뭐 이런 여행을 한번 갑시다.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전에 왕왕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나베시마라든지 아리따든지 이런 곳에 가면 조선 도공과 관련된 기념비 혹은 뭐 역사 현장 그리고 그 조선의 후예들이 그 백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어떤 새롭게 발굴했던 백자 광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아리따의 이삼평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고시마의 심수관도 역시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아주 뭐 이름이 많이 난 분들이고 대부분은 이름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냥 뭐 흔적만 조금 기록에 흔적만 남아 있고 지금은 뭐 다 일본의 동화가 됐기 때문에 잘 기록과 현재와의 그것을 매칭시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본을 가서 보면 거기는 납치라는 말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일본의 큐슈 박물관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도공이 도래했다. 제일 먼저 이제 후쿠오카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공들이 전역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니네가 납치해 간 건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견 상황을 잘 파악을 해보면 틀림없을 것 같다. 뭐 이런 확신을 주기도 하는데 일본 쪽의 기록이나 뭐 이런 것을 보면 아니야, 우리는 납치해 간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우리를 따라왔지. 우리는 뭐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쪽의 기록에는 여기에 지금 도래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쪽 기록에는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뭐 길을 안내했거나 스스로 왔다. 그래서 이제 도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일본에 가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셔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 많은 뭐 정확하게 몇 명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피랍을 됐기 때문에
이 도공들이 없어서 조선 백자가 엉망이 됐다? 예, 그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요에 소속돼 있던 도공들이 잡혀갔는지 어쨌든 이걸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이 피납된 도공들이 제작을 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보면 조선이 자랑하던 아주 순백자, 청아백자 혹은 뭐 이 기가 막힌 뭐 필치로 그린 뭐 철화백자 이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들 때문에 조선 백자가 망했다거나 혹은 100%다 피랍이 됐다거나 혹은 100% 전부 자발적으로 도래를 했다거나 이런 표현은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럼 후쿠오카 쪽에 조선 도공들만 들어갔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의 도공들도 이때 당시 이제 명나라 말기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하고 얼마 안 가서 이제 명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무렵에 중국의 항주라든지 상해 일대 혹은 뭐 그 절강성 일대에서 일본의 왜구들이 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중국의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데려오는데 그 중에는 도자기를 제작했던 그런 기술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일본의 초창기, 17세기 초창기의 가마를 발굴을 해보면 조선시대의 기술이 아니라 완전한 중국식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술에 의해서만이 표현이 가능한 그릇들이 출토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선 때문에 일본이 막 흥하고 우리는 망하고 그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렇게 납치돼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큐슈 후쿠오카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큐슈 전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리따로 가기도 하고 가고시마로 내려가기도 하고 구마모토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왼편에 그 있는 사진은 그 가고시마 심수관가를 갔을 때 그곳에서 뭐 제작을 했던 그런 인형들입니다. 우리는 조선 백자에서 인형은 별로 제작을 안 하는 편인데 일본은 인형 제작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후쿠오카나 이 하카다 혹은 뭐 이 아리따 쪽에서 그것들이 전부 다 유럽으로 나갈 때도 인형들이 많이 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계 요장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후쿠오카를 필두로 사가현, 아리따가 있는 사가현이 있고 그 밑에 구마모토, 옆에 나가사키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사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가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오이타까지, 그리고 혼슈 쪽에 야마구치 이쪽에 하기야키 한 군데만이 이제 혼슈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큐슈 일대에 그 피납된 도공들이 조선 스타일로 그릇을 제작을 했던 것을 발굴된 여러 가지 그릇들, 그 다음에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일본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이 없고 일본의 표현이라 그냥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 야마구치의 하기야키, 그 다음에 뭐 후쿠오카의 뭐 다카도리 아가노야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리따야키, 뭐 히라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시로, 그 다음에 맨 이 아래 가고시마 이제 사스마야키에 이를 정도로 왜 그럼 이렇게 유명했을까? 후대 혹은 뭐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일본인 도공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기술과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그 기술자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일대의 어떤 산업으로서 장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관리들 입장에서는 이 조선인 도공들을 나름대로 보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조선식의 그릇,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본화된 그릇, 그리고 그게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유럽으로 수출되는
일본 도자의 황금기를 열 수 있는 그런 바탕의 일부를 분명히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산평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드려보면, 왜 아리따 가시면 여기 이산평 기념비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이산평이 발견했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용했다고 하는 백자광 입구에 있는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자광은 실제 일본 내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이산평의 후손들이 이 백자광의 광권을 가지고 소송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 탓에 이 광은 이산평과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남아 있고, 현재 이제 일본의 아리따의 아리따마치 사기에도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각구라고 하는 이제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송 문서 이런 거에도 이 백토광의 그 이즈미야마라고 하는 이 백토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 이산평의 이름이 진짜 산평이었을까? 성은 이씨가 맞을까? 그거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기록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의 산베이, 즉 김씨라고 돼 있고, 일본식으로 좀 고쳤기 때문에 뭐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설에는 이 이산평이 금강변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잡혀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충청도 어디에 막 큰 기념비도 만들고 기념 사업도 했는데 정확한 기록은 우리나라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기록들을 보면 이산평이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뭐 히젠 다꾸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리따에 이제 사라야 가서 이제 뭐 자기 제작을 감독을 했고, 금강도 출신이고 아마 금강 부근에서 잡혀왔다라고 했지만 이거 역시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면 그 일본으로 납치됐던 이 조선인 도공들은 도공들끼리 하나의 그룹을 이뤄가지고 자기들 그 내에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거주의 자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릇만 제작을 했던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지만 약 한 150명의 조선 도공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치는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분명한 건 이 사람들이 제작을 했던 그러한 그릇들의 어떤 상품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산평의 이제 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저기 가본 적이 있지만 마을 한켠에 그 공동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상업적인 그 정서와 그다음에 뭐 이 사회적인,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을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좀 더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대개 이분들이 조선인 도공들이 큐슈 일대에서 도조로 많이 추앙을 받습니다. 도자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원조다. 근데 이게 하나의 그 비즈니스 IQ가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이 문헌 자료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곳에서 보면 그 아리따 하삼이 여러 군데에서 이 조선인 도공들이 그 지역의 도조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리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리따 가서 저희가 이제 많이 보는 건 이제 이산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산평의 후손들은 도자기 제작에 크게 흥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후손이 이제 뭐 조그맣게 가게도 열고 제작은 하지만 큰 높게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그곳에 방문을 해서 봤더니 이제 뭐 조그맣게 뭐 이산평 상 해가지고 제작을 해놓은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이산평 시대, 즉 17세기 초반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백자가 제작이 됐고 그러한 백자의 원료가 되는 백자광이 이즈미야마에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작을 했던 가마가 도대체 어디냐? 그 중에 가장 빠른 가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덴구다니 가마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마를 자세히 봤더니 이게 전부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조선식이 맞을까? 저는 꽤 몇십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의문을 가졌고 그 의문은 그 후에 제가 중국의 여러 곳을 발굴장을 가봤더니 이거는 조선 기술도 뭐 포함이 뭐 완벽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기술에 더 가깝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리따 가시면 이제 많이 여기 가시기 때문에 이산평 도조비입니다. 뭐 올라가는 중간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신사가 놓여져 있고, 네, 뭐 이러한 신사들은 뭐 다 최근에 20세기 이후에 정비가 된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평이 발견한 이제 백자광 지역이라고 하는 그 기념비도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제 채굴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산평 혹은 이산평의 그 이산평과 같은 부류의 그룹들이 백자광을 발견해서 일본 아리따 지역의 백자의 원료를 아주 혁신적으로 개혁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이즈미야마 채석장입니다. 지금도 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가서 한 번쯤은 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댕구다니 가마를 이제 발굴을 해봤더니 저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완벽한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마의 형태나 뭐 이런 거를 고고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17세기의 관요보다는 중국의 완벽한 평행 계단식 가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중국의 남부 복건성이라든지 그쪽에 더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댕구다니 가마를 발굴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청아백자가 초창기부터 제작이 돼요. 그리고 그 청아백자에 등장하는 문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중국의 화보, 그 다음에 중국 청아백자의 필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조선식의 양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 도공들의 어떤 그 참여에 의한 완벽한 조선의 재현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동리 1640년대 관요, 경기도 광주 관요 중에 하나였던 선동리 가마의 발굴 도면입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폭과 너비가 일본 것은 당연히 그 길이와 이제 폭의 문제인데 그 길이가 짧고 폭이 넓은. 근데 우리는 길이는 길고 폭이 짧은. 약간 서로가 그런 구도가 좀 다른 스타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중국의 복건성에 가면 비슷한 가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벽한 계단식 가마. 이건 복건성이 이제 소위 굴두군 가마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깁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한 80m 정도 됩니다. 이 가마의 어떤 구조를 보면 거의 댕구다니 가마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아리따 쪽에서 발굴된 자료, 그 다음에 전세되는 도자기들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은 이 아리따 마치의 그 역사민속 자료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 댕구다니 가마의 뭐 출토품들도 현재 전시가 돼 있고 그것을 보면 이거는 이 조선식은 아니네. 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약간 이건 뭐 굽이나 이 구연부 같은 거는 약간 조선식에 가까운 것도 있네. 뭐 이제 이런 느낌도 줍니다. 네,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인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사실은 이 시기에 후쿠오카를 통해서 조선의 기술이나 도공도 들어오지만 중국도 같이 들어온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요 다음부터 이야기하게 될 일본 도자의 유럽 수출이 훨씬 이해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마음속으로. 우리는 뭐 17세기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일본은 뭐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바뀌어졌지? 예. 거기에는 일본 내에 도기 제작 기술이 굉장히 튼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술까지 받아들였던 그러한 기술적 토대가 튼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640년대에 이제 뭐 50년대 출토된 여러 가지 청아백자의 문양들,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청아 색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굽이나 구연부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구나.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서 일본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자기의 백자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이제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조선 백자하고는 이거 조선 백자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오는데 당장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굽 같은 거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토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후규 뭐 완이나 발들 뭐 접시들이 꽤 많은데 아까 일본의 다도 이야기 드릴 때 덴모쿠 다완이라고 시커먼 후규 다완이 있었잖아요. 이 흑색에 대한 선호도는 우리하고 일본, 중국이 좀 다릅니다. 즉 일본이나 중국은 덴모쿠 다완, 즉 천목 다완이나 후교 다완이나 건요 다완 같은 아주 새까만, 즉 철분 성분이 적어도 10%에 가까운 그러한 그릇들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완으로도 사용을 했고 일상 용기로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 같으면 백자가 최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후규나 그 다음에 옹기류들은 같은 그릇이긴 하지만 그 레벨이나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디멘전, 즉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후규 다완도 아주 최고로 치는 것들도 있고 후규로 제작은 됐지만 아주 명품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후규의 양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후규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하고 또 연계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도치미 같은 게 비슷한 거 아닌가? 예, 실제로 비슷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소성 기술에서 그런 조선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아 문양은 우리보다는 중국에 더 가깝습니다. 뭐 이런 문양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그렇고, 예. 실제로 뭐 이거는 다 자료관 가시면 공개가 된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댕구다니가마 이외에 핫다노 하라라고 하는 가마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선 도공들이 이곳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구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 제자들하고 같이 답사를 갔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여기도 똑같이 완벽한 계단식이에요. 네, 평평하게 갔다가 계단이 있고 다시 평평하게 갔다가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칸의 수도 뭐 한 30여 칸, 뭐 25칸 일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 아마 여기 답사를 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6, 17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덴구다니도 가보고 하타노하라도 가보고 일본 큐슈 내에 그 조선인 도공과 관련된 발자취를 한 20여 년 동안 쭉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가서 보고 결론은 무조건 우리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나베시마 공원을 가시면 그 공원 한켠에 그릇을 이렇게 구웠다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도지미를 저런 식으로 우산 뭐 이렇게 긴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릇을 넣는 이 방식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도지미를 세우는 건 우리한테 있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일본만의 방식도 사용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나베시마 이 번요라고 해서 일본은 여러 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중앙 집권 체제하고는 조금 다른. 그리고 그 번에 번주가 관할하는 그 번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 번요에 이름을 올린 장인들은 그 지정된 공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관리했던 그런 이제 요 관소에 이제 뭐 이 흔적들을 실제 이제 답사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저 기록들을 보니까 저기에서도 결국은 조선인 도공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고라의 달이라고 뭐 그런 별명이 붙은, 왜 그러냐면 이 나베시마 공원에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명 도공들 이제 뭐 비석들이 쫙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대부분 조선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팻말에 보면 고려인의 묘라고 해서 조선을 그때 이제 일본 기록에는 상당 부분 이제 고라이라고 많이 부르니까 그 피납, 납치 혹은 뭐 도래, 뭐 일부가 도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조선 도공들이 이름 없는 사람들도 이런 일본 도자 제작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릇의 양식은 일본식입니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주문한 사람의 기호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조선식으로 제작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제작을 했고 그러한 설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뭐 우연한 기회로 답사를 갖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최근 2, 3년 동안에도 이제 관련 논문도 썼습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21세기에 임진왜란 당시 피납된 조선도공의 후손 중에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바로 심수관가, 즉 가고시마의 사스마 약기 중에 하나인 심수관요입니다. 심수관은 지금 현재 있는 이 15대 심수관의 이제 뭐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워낙 이분이 유명하니까 19세기 후반에 그 후손들이 다 자기도 심수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제 자기 본명은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일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지금 그 국적이 한국은 아니에요. 근데 그 12대 심수관이 뭐 일본 전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고 그 후손들이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을 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조선 도공의 후손 중에는 가장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아주 흔치 않은 가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저 15대 심수관은 저하고도 나이가 연배가 거의 엇비슷해서 몇 차례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나라에 한 2년인가 와가지고 온기도 좀 배우다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실제 답사 가서 찍은 사진이고 우리나라 명예 영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거는 이제 뭐 한 10여 년 정도
10여 년은 정확하게 이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7, 8년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곳에 가서 그 도자사 관련 뭐 다른 선생님들하고 역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가서 그 15대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근데 이제 재미있었던 건 그리고 이제 그 심수관이 제일 이야기 꺼내는 이거 우리 선조가 조선에서 가지고 왔다. 소위 말해서 그 이 사람들이 불만 일본 거고 나머지는 다 조선에서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붙인 다환이 희박갈이라는 다환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자는 아니고 거의 연질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정말 성이 심씨가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가고시마까지 왔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자기네 가문에 대한 기록은 좀 남아있는데 초창기 17세기 전반의 기록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청송심씨가 맞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의 부호를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자치하고 그 부분은 자치하고 후쿠오카를 통해서 가고시마까지 들어와서 크게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많은 도예가 중에서 상업적으로도 거의 탑10 안에 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릇을 지금도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심수관 가 실제 들어갔을 때 뭐 전시장 장면이고요. 그 장작으로 뭐 불을 떼는 경우는 매번 저렇게 떼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장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 일본도 자기가 혼자 작업하는 작가는 뭐 장작을 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이제 많은 뭐 이 종업원 혹은 뭐 장인들을 거느리면서 크게 작업을 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도예가들은 되게 이제 가스나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좀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12대 혹은 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이 작품들을 봤더니 조선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2, 3평 심수관 하면은 조선의 후예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뭐 무장 해제를 하면서 너무나 이제 그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딱 돼 있지만 막상 가서 그릇들을 보면 이건 너무나 완벽하게 일본화돼 있다라고 뭐 거기에 이렇게 충격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이건 당연한 겁니다. 몇백 년 세월이 흘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것만으로 크게 우리가 치하를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스마 야끼는 조선과 뭐 한창 세월이 흐르면 조선과는 상관이 없는 그릇들을 제작을 하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금채를 많이 씁니다. 그 비싼 금을 어떻게 여기다가 대신에 이제 비싸게 받으면 되죠. 그러면 이런 그릇은 어떻게 제작을 했을까? 먼저 청자나 백자를 제작을 합니다. 우리도 거기까지는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그 금속을 가지고서 금은 이제 악교와 섞어가지고 혹은 뭐 수금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다가 금박을 입힐 수도 있고 채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을 더 굽습니다. 우리는 고려시대 청자에 금채, 화금청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거의 제작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이 금채자기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17, 18, 19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을 더 구워야 됩니다. 즉 백자 유약 위에 또 하나의 안료를 혹은 뭐 채색료를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나름대로 조각을 한 위에다가 그걸 더 씌우거나 해서 또 한 번을 구워야 됩니다. 그것을 도자사에서 도자 기법 중에 상회 기법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려나 조선은 상회 기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백자유약 바르면 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상회 기법을 쓰지 않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예, 전부 다 상회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그릇들, 중국집에 가면 뭐 음식을 내오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자기, 미국의 그릇들, 뭐 일본의 이러한 화려한 그릇들, 전부 상회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선식 기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아주 알록달록하고 장식적이고 아름다운 어떤 색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회 기법으로 그릇을 제작을 했는데 왜 조선은 안 만들었습니까? 대답은 제가 간혹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이게 국내 국외용으로 하기도 하고 뭐 대상을 상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대답은 우리는 만들 수도 있는데 안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안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세기 후반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조선에서도 이런 그릇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실패로 돌아가고 대신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리고 그 수입품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 성리학을 최고의 어떤 그 사상적인 모토로 여겼던 조선의 입장에서 그 건박하고 검소하고 그런 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그릇을 일부러 제작을 안 했다라고 하는 어떤 사상적 배경의 설명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한테는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수관은, 이 12대 심수관이 왜 그렇게 유명하냐면 1800년대 후반에 그 각종 엑스포에 가가지고 전부 상을 받아와요. 도자기 상을. 만국 박람회에 가서. 파리에 가서도 받아오고,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나 뭐 여러 군데 가서도 막 받아오기 때문에 일본 전역에서도 굉장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일본의 여명관에, 레이메이칸이라고 하는 가고시마의 여명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릇입니다. 아주 뭐 화려한 금채, 오채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정말 이분이 청송심 씨가 맞을까? 처음부터 이곳에 온 것이 맞을까? 라고 조사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1598년 12월에 사스마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사람들의 성에는 안타깝게도 심씨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넘어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나에시로가와라는 곳에 이제 모여서 살게 되는데, 훗날 그러니까 후쿠오카로 들어와서 여러 군데 막 흩어졌다가 그 중에 일부가 사스마 쪽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때 초창기에 왔던 조선인들의 성씨 중에는 심씨는 없습니다. 근데 한 1, 20년 이후에 이제 합류를 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심수관의 선조는 어떻게 됐을까는 지금 명쾌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덴구다니 가마로 잠깐 돌아가면,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그 17세기의 백자들을 보면 2, 3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식의 양식이나 형식이 조금 들어있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워낙 고려다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다도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조선 양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일본이 확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정말 우리 입장에서는 약이 오를 수도 있고, 그 짧은 기간에 진짜 일본이 이렇게
멋있는 그릇을 만들었어? 왜 우린 못 만들었지?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우리를 자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1620년대부터 약 50년대까지 30년 동안 일본의 그릇은 상전벽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런 뭐 2, 3평 계통의 청아백자라고는 하지만 그릇들에 새겨진 문양들을 보면 저기 맨 오른쪽에 이제 뭐 토끼라든지 뭐 달 보이시죠? 네, 저 장면은 사실은 중국의 화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하고는 음식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 파생되는 그릇들의 형태도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도 이제 일식을 가서 만약에 드시게 되면 나오는 그릇의 순서와 그 다음에 각종 음식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들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5첩 반상기, 7첩, 9첩, 11첩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그러한 음식 문화가 발전을 하고 에도 시대 이후에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도자기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런 사진들은 이거 포기 구웠는데 조선백자하고 너무 똑같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선백자의 스타일을 특히 소송 방식을 채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공깃돌처럼 뭐 3개, 4개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켜켜이 그 위에 그릇을 두고 뭐 켜켜이 쌓아서 이제 소성을 하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진흙과 모래를 섞어가지고 제작을 하기도 하고 모래를 또 그 굽바닥에다가 묻혀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소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봤네. 예, 우리한테 익숙한 이남은 분청사기와 같은 것들도 여기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문양 패턴, 그 다음에 어떤 형식, 그래서 우리한테의 영향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간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하고는 좀 관계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전 세계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점이 되는 게 거의 165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으로 전 세계로 나중에 이제 조선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일본 도자의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유럽의 자포니즘,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고 인상파 화가들이 이러한 일본 그릇들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습니다. 물론 뭐 우키요에나 기모노 같은 거에서도 크게 영감을 얻긴 합니다만 이러한 그 색의 조화, 강렬한 원색의 표현, 이것은 일본 도자만의 특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것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일본 해상 도자 교류의 핵심으로 자리를 합니다. 그 몇 가지 양식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 이마리 스타일 해서 그 이마리는 다른 파트에 보다는 조선 스타일들이 약간씩 가미된 그래서 조선 도공의 어떤 영향하에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지금의 그 발굴된 가마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이마리 항구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중에서도 청아의 문양이라든지 색상은 우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형 중에서도 저렇게 국화 형태로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또
조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화려한 뭐 일본 노자를 뭐 초창기부터 보면 사실은 문양 디자인은 중국의 화보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본식으로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뭐 아주 전혀 뭐 중국과는 다른 일본식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청화의 질이라든지 백자의 질은 중국보다 떨어집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차 문화가 크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다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차에 물을 끓여서 그 찬물을 담는 미지사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통 같은 것도 일본식으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특히 1640년대에 접어들면 적색, 황색, 녹색 같은 오체자기를 크게 제작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중국 오체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 보이는 이제 산수문들이고요. 그 중국의 화보 중에 아마도 이제 뭐 저런 그 소상팔경 같은 그런 산수문의 화보 중에 일부를 아주 간략화해 가지고 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화 유약을 입히고 한편에는 그 산화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뭐 이 흑토류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채색을 상회 기법으로 백자 위에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색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의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음식과 관련된 조그만한 접시들을 제작을 해서 세트화를 시키는데, 결국 저렇게 제작을 하려면 생산 양이 따라야 되고 생산 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1650년대부터 유럽으로 그렇게 많은 양을 몇만 점씩 수출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우리는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1년에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그 임금님께 진상을 해서 바칠 수 있는 그릇의 양, 바쳐야 하는 그릇의 양이 한 12,000점 정도 됩니다. 와, 이거 굉장히 많네요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같은 시기에 중국이나 일본의 생산량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그 양에서 상당히 그 데이터상으로는 처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한 그 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원료의 확보가 되느냐, 공정이 나름대로 표준화가 됐느냐, 그 다음에 도공들이 자발적으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보면 같은 시기에 일본만큼 그걸 갖추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접시가 동일한 크기로 원하는 주문의 양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린 사실 저런 각진 그릇이 17세기에 제작된 적이 없습니다. 19세기나 가야 나오거든요. 즉 1650년대 이후에는 아주 뭐 오체의 화려한 칼라를 그 안료를 사용하는 어떤 기능과 기술과 기법이 고도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채색을 보여줍니다. 뭐 저런 식으로 커다란 접시, 또 이 흙의 원료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은 접시를 크게 제작을 해도 고온에서 구워도 잘 뭐 꿇어앉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원료의 성격상 한 30cm 넘어가면 접시들이 다 꿇어앉습니다. 얇게 제작하기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원료의 특성이자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사각 접시, 그리고 아주 기하학적 혹은 뭐 간혹 가다가 문양을 한쪽에 테두리로 확 몰아가지고
마치 이제 뭐 변각 구도를 쓴 것 같은 저런 스타일의 디자인들. 그 다음에 중국의 화보에서 그대로 차용을 한 저러한 화조화. 그리고 뭐 식사할 때 많이 이제 사용하는 저런 주자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네요. 뭐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한가운데 그릇에 접시에, 특히 접시에 주제 문양이 있고 그 테두리를 몇 개의 분할하여 창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창에 각각의 문양을 집어넣는 저런 접시를 특별히 17세기에 유럽으로 수출됐던 중국의 자기 중에 저런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크락 양식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청아백자가 주를 이루게 돼 있고, 근데 그 스타일을 일본에서도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50년대 이후에. 왜? 이때에 중국은 명청교체기로 내란이 벌어지고 경덕진도 엉망이 되고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럽의 그런 무역을 담당했던 회사들이 그럼 수입처를 바꿔야 되는데 이 정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지? 바로 일본을 찾아갑니다. 그전까지 나가사키에서 아주 한정적으로만 교역을 했던 이 유럽과 일본이었는데 이러한 백자 생산 능력을 발견하고는 이후에 몇십 년간 어마어마한 양의 그릇들이 유럽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 7, 80년대에는 이제는 그 명암, 그 다음에 이제 농도의 변화를 줘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일본 회화에서 보이는 뭐 몽롱체와 같은 그러한 느낌의 그림들도 선을 보입니다. 그리고 필치도 이거 굉장히 좋아지죠. 그 초창기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그릇 자체의 품질을 보면 이제 이때쯤 되면 중국도 청나라가 슬슬 강희제 이후에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덕진이 부활이 되고, 따라서 그 중국의 A급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나름대로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인삼 문양이 있기도 하고요. 병인데 이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렇게 그 테두리를 국화 형태로 조각칼로 다 파낸 겁니다. 저는 국화형 발은 중국의 강희 옹정 시기에 크게 유행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일본 도자의 아주 대표적인 오체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적색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그 적색을 많이 쓰는 다른 가마들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각 접시에 뭐 올해가 닭의 해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그 한 쌍의 닭이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 용 문양이 그려져 있고, 그 18세기쯤 되면 일본도 안정적으로 중국 스타일을 모방한 거에서 수용, 모방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 선보이는, 그리고 그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중국과는 다른 일본의 소위 말해서 기호층들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국화 모양으로 만든 건 중국의 형태를 본딴 것이긴 하지만 문양의 배치와 구도는 완벽하게 일본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양의 구도에서 테두리 중심으로 혹은 변각 구도 한쪽으로 이렇게 문양을 몰아붙이는 그런 스타일들도 이 시기에 많이 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이제 크락 양식의 그릇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모노를 입고 있는 여인들이 문양의 모티프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게 후대에 이걸 수입해서 가져갔던 유럽의 여러 수요층들이 이거와 똑같이 중국에도 다시 주문을 넣어가지고 이게 어떤 것은 중국의 여인들이 나오고 어떤 것은 일본의 여인들이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식의 그릇에 더 호감을 느꼈던 유럽의 수입처에서 중국 경덕진이 미녀가 되겠죠. 그 미녀에 일본식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주문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날 그 유럽의 여러 가지 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 주택에 잘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일식집에 가면 저런 식의 완들 많이 기억하시죠? 저기에 뭐 간혹 찜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이 나오기도 하고 네, 저렇게 이제 세트화돼서 어떤 식기류들이 많이 제작이 됩니다. 점점 그다음에 이제 19세기로 가면 여기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대명 성화 연재 중국 거처럼 중국의 연호를 썼어요. 명나라. 그런데 문양, 구도와 장식은 완벽하게 일본식입니다. 중국과 일본식을 교묘하게 교차해서 조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유럽의 수요층, 그 다음에 중국의 명대 자개 중에 가장 품질이 좋았다는 선덕, 성화, 이 연호를 그대로 카피해서 집어넣음으로 해서 이 그릇의 품격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제작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식기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식문화가 달랐고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그릇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한테 없는 스타일들의 그릇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네, 그 실제 아리따 가시면 그 큐슈 도자자료관에 가시면 그 전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기록입니다만 그 히젠 그 주에 뭐 여러 가지 일본이 그 여러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히젠주의 그 물산 산물 도고에 보이는 그 그릇을 굽는 가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입구가 높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리따에서 그것을 그 모형으로 제작을 해놓은 가마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메이지 시대의 겁니다. 즉 20세기의 가마이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그 이전 17과 18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단식 가마를 이루고 있고 폭이 넓고 길이가 짧은 그런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형도인데 실제로 그 안에 그릇을 어떻게 쟁임을 하고 구웠을까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초벌구이를 하고 백자나 청자를 만든 다음에 오체 안료를 써가지고 상회를 바르고 그다음 한 번을 더 구워야 되는데 그때는 굽는 온도가 한 750에서 800도 정도면 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구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회만 특별하게 구울 수 있는 가마를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가마가 그런 상회용 가마입니다. 물론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저렇게 이제 뭐 굴뚝이 아주 높은 그다음에 이제 벽돌로 제작한 가마들로 다 대체가 됩니다. 오늘날의 이제 터널식 가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석탄 가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레는 이거 많이 본 거네. 예, 조선식의 물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작년 이맘때 그 터키를 앙카라 대학에 이제 강의가 있어서 뭐 한 2주 정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약간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저기 뭐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이 물레가 있어요. 단지 이제 물레의 형태는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뭐 시우하는 그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소송을 할 때 그 받침 같은 것은 거의 조선하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건 굉장히 조선식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일부는 완벽하게 중국식을 그대로 차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 토끼 문양 같은 것은 그 입으로 훅 불어가지고 저 토끼만 종이 같은 걸로 가리고 입으로 불면 그 주변에만 청아가 저렇게 발산이 돼서 저런 느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기우치적도 같은 경우도 명대 화보, 팔종 화보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명대 화보에서 차용을 한 양의 그림입니다. 이런 산수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예들을 조금씩 보여드린 겁니다. 팔종 화보에 보이는 저런 산수인물도 도해종이에 보이는 명대 화보에 보이는 또 화조도의 형태도 일본 도자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게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으로의 수출 도자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일본에서 후쿠오카나 그 다음에 이마리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됐던 각종 일본 도자를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식기류들도 있고 인형도 있고 그 다음에 샹들리에 같은 것도 있고 저기 뭐 여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수염 깎는 그 수염 접시도 있고 시계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은 지금의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거기를 경유해서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유럽으로 유럽의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각 나라로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사키를 출발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하카다에서 후쿠오카에서 그쪽을 경유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나가사키의 이제 히라토 섬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큐슈에서 전 세계로 일본 노자가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쇄국령에 의해서 아주 그 제한된 지역에서만 수출을 했는데 그 지역은 제한이 됐지만 그곳에서 수출된 그릇의 양식은 굉장히 다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역을 담당했던 회사는 어디냐? 바로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에도 있고 뭐 유럽의 몇 개국에도 있지만 그 중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일본 자기 수입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입된 일본 그릇들은 유럽으로 넘어가면 어떤 경우는 10배, 뭐 20배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됐던 많은 그 일본의 그릇들은 오늘날 유럽의 여러 가지 성, 그 다음에 왕실, 그 다음에 개인 소장품으로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유럽 여행 가서 아주 고성이라고 딱 올라가 보면 거기에 이거 중국 도자기 아닐까라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중에 3분의 1 이상, 어떤 경우는 반 이상이 일본의 그릇입니다. 이제 전 세계 도자 시장에 지금 현재 일본이 마켓 쉐어가 뭐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저 그렇게 뿌리가 된 것은 이미 17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샬롯텐부르크 성인데 여기 이제 도자기 방이거든요.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그릇의 상당 부분이 중국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일본 게 섞여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유럽 사람들에게는 중국이나 일본의 청아백자가 자기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신분 도구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쓰는 것보다도 저렇게 뭐 난로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큐리어스 캐비넷에 집어넣는다든지 저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커다란,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쌌으니까 자기를 과시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정물화에도 등장을 하고 유럽의 각 성의 왕실에 이렇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츠빙고 궁전에 가보면 저렇게 벽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저 도자기들이 이거 당연히 그 중국 거겠지.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서 보면 그 중에 일부는 일본 도자기들입니다. 일본의 청아백자, 일본의 오체자기들이에요. 특히 인형 같은 경우는 일본의 저 기모노 입은 여인들의 인형은 유럽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수입을 해와가지고 일부는 약간 손을 본 그런 그릇들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츠빙고 궁전에 벽에 걸려 있는 각종 뭐 접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난로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화병 같은 걸 보면, 이건 뭐 아리따에서 시작한 에도 시대 그릇이 그대로 유럽으로 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츠빙고 궁전 안에 지금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요게 이제 찬압이잖아요. 3층 찬압인데 찬압은 조선 백자에서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훗날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원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 1층, 2층, 3층이 우리는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거예요. 원료의 혜택을 많이 본 것도 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저렇게 그 수도꼭지 같은 것은 유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구멍을 뚫어서 부착을 한 겁니다. 그 영국의 버글리 하우스도 그 내부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본 도자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형 같은 건 거의 뭐 각기애몽 인형들, 아주 각기애몽은 적색을 상회의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가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각기애몽 도자기는 특히 이제 인형은 또 많이 유명한데 그 인형들이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도 그렇고요. 제가 포르투갈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적색의, 그 다음에 청색, 적색, 황색의 아주 원색들을 잘 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을 많이 남기고 한쪽의 변방으로 그 배치를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이 훗날 가서는 아주 이 사람들의 19세기로 넘어가면 끝으로 그 유명한 인상파들이 일본에 아주 반합니다. 일본의 세계, 일본의 도자기에, 그 다음에 일본의 판화인 우키요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붐을 이뤄가지고 여기서 야포니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인상파의 몇몇 화가의 그림에서는 일본을 아주 그냥 신비한 나라로 묘사를 합니다. 이건 르몽드지에 실렸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은, 물론 이 시기 되면 유럽도 백자 제작을 아주 수준 높은 그릇을 제작을 합니다. 오체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구도, 이러한 식의 채색의 그릇은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본 그릇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포니즘에는 일본 도자뿐만이 아니라 우키요에도 큰 영향을 받았고,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반고흐 작품입니다만, 여기 이제 뒤에 배경에 보이는 저 그림들, 저게 바로 일본의 우키요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그 고흐의 탕경감 초상인데 이 뒤에 배경 보이시죠? 네, 저게 다 일본의 우키요에들. 그러한 일본 붐이 이루게 되기까지 17세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출이 됐던 일본 도자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유명한 안도 히로시게, 가스시카 홋사이, 뭐 후지산 그림들, 그 다음에 일본 도자들, 일본의 판화들, 뭐 안도 히로시게, 그 다음에 반고흐 작품입니다. 그 만해 에밀 졸라 초상인데 저 뒤에 보시면 이게 스모하는 사람 같네? 예, 맞습니다. 따라서 큐슈에서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으로 퍼졌던 일본 도자는 유럽 전역의 우키요에와 더불어 자포니즘을 유행시키는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모네의 이제 까뮤 이야기고요. 이것도 뭐 알프레드 스티븐스 그림 일본 파리지행이고, 그래서 일본의 기모노를 입고 정물화를 그리고 일본 도자기를 자기네 어떤 그 컬렉션에 같이 넣어두고 일본 그림을 감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19세기 후반 일본은 전 세계로 큐슈에서 전 세계로 나아가는데 결국은 크게 성공을 거뒀고, 그게 오늘날에도 일본 도자의 큰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알 수가 없고 그냥 번호만 부르겠습니다. 네, 일본 질문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막사발을 높게 친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는 막사발일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막사발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다완이에요. 근데 왜 그 막사발이 그렇게 유명하게 됐을까?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일본에서는 중국의 청아백자나 백자가 수입이 됐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청자나 백자는 눈길을 끌 수가 없어요. 중국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조선에서 막사발이라고 부르는 이 그릇들은 뭐 울퉁불퉁하고 겉표면에 아주 묵직하고, 뭐 유약도 그 잿물이긴 하지만 볏짚재를 썼기 때문에 칼라도 뭐 여기저기가 다 틀리고 아주 오묘한 그런 느낌을 줬고, 그것을 원했던 일본의 다도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질문자 스님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도자기 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서 사실은 조선은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아마 조선시대 내내 제일 못 살았던 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도자기 같은 경우는 인조시대에는 너무 힘드니까 어떤 해에는 아예 1년 동안 그릇 만들지 마. 그 도공들 올라올 필요 없어. 올해는 쉬어. 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식적으로 보면 중국이 마침 명나라와 청나라, 즉 명말 청초의 혼란기에 접어들면서 10세기 한 1640년대부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청나라와 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자호란을 치르면서 우리가 중국의 베이징까지 가서 안료를 사 와야 되는 청화 백자는 거의 제작이 잘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 1620, 30년대부터 1680년대까지 하나의 공백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신에 왕실에서는 어떤 그릇을 썼을까? 청화백자 대신에 주로 철화백자를 많이 씁니다. 그 철화백자가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 인조나 광해군 기록을 보면 신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청화백자 있으면 다 가지고 와. 원래는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초벌구이된 백자 위에다가 대신에 그림만 그려가지고 먹으로 그걸 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이후에 민요를 중심으로 관요가 아닌 가마의 구조가 좀 바뀌고 그다음에 뭐 색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7세기 때 색상이 제일 안 좋아요. 그 수비 정제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여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각 지방의 민요를 중심으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나름대로의 가마 구조의 변화를 시도를 하고 소송 방식도 바꾸려고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기형도 이러저러한 기형들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끝으로는 철화백자에서 뭐 호랑이라든지 뭐 용이라든지 아주 해학적이고 그 오늘날 봐도 뭐 이렇게 정말 그 담대하게 문양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나중에 17세기 후반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달 항아리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제작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일본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청화백자 제작도 힘들었고 왕실에서 글을 만들었던 것도 어려웠지만 철화백자 그리고 우리 특유의 문양 그 다음에 지방가마의 발전으로 17세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3번 그 질문하신 분이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12세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차를 드셔본 분은 알겠지만 차 맛이 다릅니다. 사실은 이 말차는 소위 말해서 미숫가루 있잖아요. 그 미숫가루처럼 아주 그 질펀한 아주 그냥 뭐 그 농도가 진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잎차는 아주 맑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도 그렇고 조선에서도 이렇게 농도가 짙은 말차보다는 농도는 연하지만 아주 이 사람의 맑고 순수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잎차를 더 선호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일본은 거기서 바뀌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어떤 전통을 그대로 고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이 피납조선 도공이 혼슈보다는 큐슈에 밀접해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의 사무라이 무사들의 고향이 큐슈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으로 출병하기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큐슈 쪽의 무사들을 많이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납치한 도공들을 자기네 고향인 큐슈로 많이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외란 이후 피납된 조선 도공의 수.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모르는데 추정컨대 일본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많으면 몇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정착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후쿠오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밑에 가고시마까지 특히 이제 큐슈의 서쪽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구마모토, 아리타, 그리고 혼슈에는 야마구치. 근데 지금 가시면 흔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건 그 아리타 쪽하고 가고시마 쪽이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삼평 도공은 공주인이 맞지요? 이거 아니라고 하면 야단을 맞을 것 같고 맞다고 하면 제 양심에 약간 좀 흔들릴 것 같고 저도 고향이 충청도이긴 하나 100% 예, 공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기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선생님도 관련 기록을 일본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도공의 신분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기록이 별로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기록이 나오면
그래서 공주인이 확실하다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제가 또 이러한 특강의 자리에서 말씀드릴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러한 그 COVID-19이 빨리 끝나서 대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길을 고대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